예, 안녕하세요. 이현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방 수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소방 수리학에는 우리 일단 유체 역학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제 역학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 파트가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좀 보게 되면 소방 수리학에는 거의 유체 역학에 관련된 문제가 평균적으로 한 10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약제 역학이 5문제, 5문제 정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관련된 내용이죠. 전기 내용. 자, 전기 부분에서는 회로 이론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고요. 회로 이론하고 그 다음에 자기약에서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간단한 기본 내용만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얼만큼 나오냐? 15문제니까 대략 한 8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8문제게 되면 2문제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유체 역학에서 12문제 정도, 약제 역학 5개, 그 다음에 전기에 관련된 내용은 8에서 한 10문제 정도 나온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약제 역학 부분은 거의 다 맞으셔야 돼요. 한 4개 정도는 맞으시면 되겠고요. 자, 약제 역학에서는 우리가 구조 원리, 화재 안전 기준을 공부하다 보면 각종 소방에 관련된 소방에서 소화 약제로 사용하는 그 약제의 화학 반응이나 물에 대한 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가 뭡니까? 물이지 않습니까? 물의 특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면 약제 역학은 5개, 4개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체 역학도요, 계산 문제지만 다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이론적인 내용, 아주 간단한 이론적인 내용이 한 5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한 5에서 7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 계산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유량을 통해 유량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토리첼리 공식을 통해서 V는 속도를 구한다든지, 그런 간단한 문제가 나오고요. 즉 어려운 문제는요,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자, 소방시설 관리사 1차 시험은요, 총 몇 문제가 나오죠? 25문제 5개, 125문제가 나오죠. 근데 시간이 125분, 딱 한 문제당 1분이라고요. 그래서 유체역학에서 어려운 계산 문제를 계속 시간을 오래 끌다 보면요, 시간을 놓쳐요. 시간이 모자르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계산식이 좀 많은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빠르게. 일단 가벼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 먼저 풀고서는 어려운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푸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을 다 뺏길 수는 없어요. 알았죠? 네. 그리고 전기도요. 전기 내용을 회로 이론하고 자기약인데, 이거를 처음부터 다 하시려면 엄청 많습니다. 전기 기사 따도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고요. 왜냐, 전기 파트는요 2차에 나오질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시험을 봤을 때 나왔던 문제는 루트 3. 이 루트 3이 왜 루트 3으로 나오냐, 이거를 증명하라 라고 하는 문제밖에 2차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공부가 되겠죠. 2차를 합격해야지 자격증을 따는 건데. 예. 전기 내용은요, 간단한 회로 이론만 풀 수 있으면 되겠고요. 직류, 그 다음에 교류, 이 정도. 그 다음에 전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정도까지만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자기약 파트는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증명하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되게 어렵고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약 파트는 간단한 뭐 공식을 암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적용시키는 아주 간단한 문제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렵게 안 나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총 여기서 한 6문제 맞고요. 여기서 한 4문제 맞고 전기 내용에서 한 6개 맞으시면 몇 문제입니까? 16개, 그러니까 15개 이상은 맞을 수 있다고요. 예. 우리의 목표는 16개입니다. 목표 16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이해하시면서 이해를 하고서 문제를 많이 푸셔봐야 돼요. 알았죠? 유체 역학은. 자, 우리 첫 시간이 이제 유체 역학에 대한 거죠. 자, 유체 역학은 크게 우리가 책에서는 좀 이게 유체에 대한 내용을 좀 요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순서가 좀 안 맞은 부분도 있지만 크게 우리가 기본 유체의 성질, 유체의 성질에 대해서 처음에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수역학이라는 거. 네. 자, 유체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이 유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유체의 역학적인 특징이 무엇이 있느냐? 특히 압력에 관한 거. 네. 네. 관한 내용이죠. 정제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우는 게 동수역학이죠. 자, 동수역학은 유체가 배관을 통해서 움직일 때 어떻게 유체의 성질이 변하고 에너지는 어떻게 보존이 되는지, 그리고 이 에너지는 감소가 되는데 왜 감소가 되냐? 마찰 손실 때문에 감소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동수역학에서 중요한 거는 뭐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마찰 손실까지 구해야겠죠? 마찰 손실 구하는 거. 마찰 손실이라는 거는 압력 손실과 같은 말입니다. 그죠?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펌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펌프를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소화 약재로 사용하는 물이나 각종 물 같은 거를 이동을 시키는 거죠. 펌프가. 압력 차를 이용해서 물을 이동시키는 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걸 펌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펌프를 사용하게 되면 펌프의 종류는 뭐가 있고 펌프를 돌리면서 어떤 이상 현상이 발생이 되는지, 그리고 MPSH는 뭐고 동력은 어떻게 구하는지, 뭐 이런 간단한 문제들이 나오고요. 또 상사의 법칙은 뭐고 비속도는 뭔지, 이런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소방에서는. 이 소방 펌프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펌프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4개 중에서도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펌프. 그래서 총 요 4가지예요. 4가지. 이 4가지에 대한 내용만 잘 알고 계시면,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 보시면요, 다 맞을 수도 있고요. 하나, 2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기초죠, 기초. 소방 기초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1차에서 요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2차는요, 각종 소방 시설과 관련된 유체 역학적인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1차 설계 및 시공에서 계산 문제를 풀게 되죠.
이거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이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2차의 설계 시공 문제, 계산 문제를 손쉽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예. 저는 1차에서 이 파트, 소방 수리학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았죠? 예. 기초를 배우는 거니까 기초를 쌓는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예, 저만 따라오시면 예, 쉽게 뭐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바로 소방 유체, 소방 시설관리사, 소방 유체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유체에 대한 성질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유체가 뭔지 알아보자고요. 유체. 자,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총 3가지로 나누게 되죠. 예. 고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있죠. 그 다음에 기체가 있죠. 예. 자, 고체는 우리가 힘을 주게 되면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이 고체 자체의 부피가 변합니까? 온도가 변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죠? 힘을 주게 되면 부피나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고체는요, 우리는 이거를 유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유체라고 하지 않고요. 자, 액체는요, 우리가 힘을 주게 되면 모양이 변하겠죠. 모양이 변하면서 이동도 하고요. 모양이 변하니까 체적이 변하게 되겠죠. 예, 힘을 주게 되면 부피가 변한다. 그러면서 체적이 변하고요. 예. 체적이 변하게 되면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은 열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온도도 올라갈 수 있고 온도도 내려갈 수가 있다. 예. 예. 기체도 마찬가지죠. 액체랑. 예. 그래서 우리는 유체를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물질 중에 액체와 기체를 우리는 유체라고 하고, 그 유체의 특징은 우리가 어떤 힘을 가하게 되면 부피나 온도, 이런 물리학적 성질이 변하는 물질을 우리는 유체라고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하지만 이 액체는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가한다 해도 압축이 잘 안 돼요. 압축이 되긴 됩니다. 액체가. 우리가 누르게 되면, 이거를 피스톤에 물을 넣고 꽉 누르게 되면 잘 안 변하죠. 하지만 미세한 부피 변화가 있다고요. 예. 예.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비압축성 유체다. 압축하기 어려운 유체다 해서 비압축성이라고 합니다. 자, 기체는요. 기체를 우리가 피스톤에 넣고 우리가 꽉 이렇게 압력을 누르게 되면 피스톤을 꽉 이렇게 쥐어 짤 수가 있죠. 예. 그러면서 압력이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예. 그런 유체를 우리는 압축성 유체라고 한다. 예. 비압축성 유체와 압축성 유체 구분을 잘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거를 수리학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최적 탄성 계수를 가지고 우리는 비압축성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압축성 기체는요, 압축성 유체는 우리가 압축률을 가지고 수리학적으로 이게 압축성 유체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최적 탄성 계수 구하고 압축률을 구하는 이유는 비압축성 유체냐 압축성 유체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유체, 액체와 기체다. 그런데 유체에는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가 있는데 압축성 유체는 최적이 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요. 비압축성은요, 최적이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는 유체라고 했는데 이걸 액체와 같은 이라고 했죠. 하지만 미세하게 압축이 변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상유체와 실제 유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을 부르고 아,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말하는 그 이상이 아니고요. 내가 되게 아름다운 여성을 좀 보게 되면 아, 내 이상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상형 할 때 그 이상이 이 이상유체의 이상입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유체. 그래서 점성이 없고요. 비압축성 유체를 우리 이상유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성이 없으니까 마찰도 없겠죠. 그죠? 그리고 비압축성 유체니까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체를 이상유체라고 하고 모든 이런 유체 역학적인 개념은 이 이상유체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수식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실제 유체는 뭐냐? 우리가 평소 갖고 있는 이 공기와 우리가 마시는 물 이런 걸 실제 유체라고 하고요. 이 물이나 우리 꿀이나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나 이런 건 다 점성이 있고요. 점성, 끈적끈적한 내용 거죠. 즉 점성이 끈적끈적한 이유가 뭡니까?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인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점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런 거를 압축성 유체라고 하고 또 실제 유체를 압축성 유체라고 하고요. 또 마찰이 존재하는 우리가 배관에다가 우리 물을 넣게 되면 마찰 손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찰 배관과 유체 사이에 이 마찰력 마찰이 있고 점성이 있는 유체를 우리 실제 유체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 유체는 우리가 마찰 손실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하고 압축성 유체, 그 다음에 이상 유체와 실제 유체 구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압축성 유체는 실제 유체고요. 비압축성 유체는 이상 유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좀 쉬운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음에는 그 유체를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단위를 이용해서 이 유체의 물리량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요, 크게 우리가 기본 단위하고 기본 단위, 그 다음에 유도 단위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자, 기본 단위는요, 또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절대 단위, 그 다음에 중력 단위.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단위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I 단위를 우리가 기본 단위라고도 하는데 이 SI 단위에는 우리가 국제표준기구에서 나오는 단위죠. 그래서 길이 M이죠. 질량. 길이 M, 질량이 아니고요. 길이죠. 미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킬로그램. 질량. 그 다음에 우리가 세크. S라고 그냥 쓰죠. 시간. 그 다음에
A라고 해서 이거는 뭡니까? 암페어. 암페어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전류의 단위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온도의 단위인 켈빈. 온도. 켈빈을 쓴다. 그 다음에 우리 분자나 원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몰. 몰. 그 다음에 CD라고 칸델라라고 하죠. 이거는 광도를 나타내는 빛의 세기를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I 기본 단위 요 7개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MKS, AK, 몰, CD라고 이렇게 옛날에 암기했던 내용이 나오네요. 이 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절대 단위, 중력 단위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자, 절대 단위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뭘 이용하는 거냐? 질량 M. 자, 질량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질량은 고유한 물질의 양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길이 M이라고 하죠. 질량과 길이와 시간으로 우리가 절대 단위를 표현을 하고요. 중력 단위는요. 우리가 F로 차원을 F로 나타내는데 중량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리고 길이와 똑같이 시간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다. 자, 중량은요. 위치에 따라서 변합니다. 왜냐? 중량은 mg이기 때문에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가 다 9.8이 아니고요. 위치나 어느 지역에 따라서 다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중량은 변하는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량과 길이, 시간으로 표현하는 걸 중력 단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유도 단위는 뭐냐? 유도 단위. 요런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 이런 기본 단위를 합해 놓은 거예요. 기본 단위를 합해 놓은 거. 그러면 요런 거 있죠. 이거 뭡니까? 면적이죠. 면적. 길이를 2번 곱한 거. 이것도 유도 단위고요. 3개를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최적이 되죠. 요런 거. 그리고 우리가 밀도를 킬로그램과 최적으로 표현을 하죠. 요런 게 뭐다? 유도된 단위다. 기본 단위를 2-3개 사용한 걸 유도 단위라고 한다. 요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로 나눠서 기본 단위, 유도 단위로 크게 2개로 나눠서 절대 단위, 중력 단위가 있는데, 자, MKS와 CGS 단위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MKS는 킬로그램, 킬로그램, 그 다음에 미터, 그 다음에 세크를 이용하고요. 얘는요, 중량과 그램과 그 다음에 센티미터와 세크를 이용하는 게 CGS 단위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중력 단위는 중량을 사용하죠. 자, 중량은 우리가 킬로그램 하고요. 여기다가 폴스를 이렇게 붙입니다. 알았죠? 폴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준 거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를 표현하는 방법이 차원인데요. 차원. 이 차원을 왜 했느냐? 이 차원을 보고요. 아, 이거는 절대 단위구나. 아, 이거는 중력 단위구나 라는 거를 보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차원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차원은 MLT, 절대 단위는 MLT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중력 단위는 FLT로 나타낸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절대 단위를 중력 단위로 바꿔야 되고요. 또 중력 단위를 절대 단위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할 거예요. 시험에서 나오는 것도 이거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힘이다. 힘 F. 우리 힘 F라고 하죠. 힘 폴스의 약자입니다. 자, 우리가 힘은 우리 뉴턴의 제2법칙에 따라서 M 질량 곱하기 A로 표현을 하죠. 또 이게 위에 있는 물건이다라고 하면 질량에다가 우리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는 mg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단위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단위로 표현을 하게 되면 킬로그램,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잖아요. 그죠? 킬로그램에다가 가속도는 뭡니까? 단위 시간당 속도를 시간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미터에다가 원래 미터 퍼 세크가 속도인데 거기에 시간으로 또 나눠주니까 세크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승이 되는 거죠. 요게 절대 단위 킬로그램을 사용했으니까 절대 단위고요. 힘의 절대 단위고요. 그러면 요거를 중력 단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키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중력 단위로 바꾸려면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요. 1번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킬로그램 이거를 우리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세크 자승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초창기 때 이거를 킬로그램 폴스로 나타내고 킬로그램 폴스가 뭐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9.8에다가 킬로그램 미터 세크 자승이 되는 거예요. 이 9.8은 어디서 튀어나왔냐? 여기 mg. 중력 가속도가 9.8 미터 퍼 세크 자승이잖아요. 그죠? 이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로 바꿔준 게 요거다. 이게 1번이에요. 이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키포인트가 뭐냐? 두 번째 키포인트를 하기 전에 여기서 아까 배웠었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승이 우리가 뭐라고 했죠? 요거를? 우리 요걸 뭐라고 했죠? 아까 방금 했었는데 뉴턴이라고 했었죠. 뉴턴. 이렇게 계속 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간단한 하나의 단위로 표현을 해버리자. 그게 뉴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뉴턴으로 바꿔주게 되면 1kg 폴스는 뭐가 됩니까? 9.8 뉴턴이 된다라는 거. 이 두 개만 알고 있으면요. 이게 다 된다니까요. 이게 두 개가 다 된다. 꼭 두 개 꼭 알아두십시오. 킬로그램 폴스는 9.8 곱하기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승이다. 그리고 1kg 포스는 그런데 9.8 뉴턴이다. 왜냐? 이게 뉴턴이거든요. 그래서 힘의 단위는 우리가 뉴턴으로도 쓰고요. 뉴턴으로도 쓰고 킬로그램 폴스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였죠.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만 예를 들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절대 단위를 중력 단위, 중력 단위를 절대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밀도죠, 밀도. 자, 밀도는 우리가 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죠? 로. 예, 밀도는 단위 최적당 질량을 우리가 밀도라고 하죠. 예. 그러면 밀도를 단위로 표현하게 되면 질량은 킬로그램이 되고요. 부피는요, 미터 3승이 되는 거죠. 예. 자, 킬로그램을 이용했으니까 질량이에요, 질량. 변하지 않는 질량. 그러면 요 밀도를 우리가 중력 단위로 바꿔볼게요. 중력 단위. 그러면 아까 1번과 2번 키포인트 있었죠. 자, 1번을 한번 적어볼게요. 킬로그램 폴스는 9.8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승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킬로그램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킬로그램. 예.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9.81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9.8분의 1이 되겠죠. 예. 곱하기 킬로그램 폴스에 세크가 1로 넘어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세크 자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터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예. 킬로그램, 1kg은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 킬로그램을 우리가 여기다가 집어넣자고요. 예.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밀도의 단위가 9.8분의 1 맞죠? 예. 곱하기 킬로그램 폴스 세크 자승에 미터에 곱하기 킬로그램을 이걸 넣어준 거니까 미터 3승 남잖아요. 그죠? 미터 3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9.8분의 1 킬로그램 폴스 세크 자승에 미터가 밑에 있고 미터 3승이 밑에 있으니까 미터 4승이 되겠죠? 네. 자, 밀도를 킬로그램 폴스로 나타내면 중력 단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고요. 예. 자, 1번 키포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력 단위로 바꿨어요. 절대 단위를.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키포인트 있었죠. 두 번째 꼭 알아두셔야 될 걸. 1kg 폴스는 9.8N이라고 했죠. 예. 자, 1kg 폴스를 여기다가 집어넣자고요. 예. 그러면 9.8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9.8하고 9.8 지워지겠죠. 이렇게 지워지겠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결과적으로 킬로그램 미터 3승이라는 절대 단위가 중력 단위인 뉴턴 세크 자승의 미터 4승이 된다고요. 예. 자, 우리 물의 밀도, 물이라는 유체의 밀도가 1000kg 미터 퍼 3승이었죠. 예. 그러면 중력 단위로 바꾸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1000이 된다. 그러면 여기 킬로그램 폴스를 나타내면 1000에다가 9.8을 나누게 되면 약 102가 나와요. 102 킬로그램 폴스 세크 자승의 미터 4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밀도 단위 1000이라고 놓을게요. 1000kg 미터 3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턴으로 나타내면 밀도를 중력 단위로 나타내면 1000뉴턴 미터 세크 자승의 미터 4제곱이다. 그리고 요거를 킬로그램 폴스로 나타내면 102의 킬로그램 폴스 세크 자승의 미터 4승이 된다라는 거.
밀도 그냥 암기를 그냥 해 버리십시오. 예.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절대 단위를 중력 단위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요. 뭘 이용해서요? 키포인트인 1번하고 요 2번을 이용해서 바꿔야 된다고요. 이게 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다른 뭐 비중량이라든지 뭐 점도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동점도 같은 단위를 절대 단위에서 중력 단위로 바꿀 수가 있겠죠? 어떻게 바꾼다고요? 1번하고 2번만 1번하고 2번을 적용해서 바꾸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단위 변환하는 것까지 첫 번째 시간까지 다 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온도, 유체 단위 이제 차원하는 거 간단하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온도하고 각 유체의 어떤 물리적인 단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시간 두 개만 꼭 알아두시면 성공한 거예요. 첫 번째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